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사람의 유전 중에 상염색체에 대해서 봤던 거에 이어서 오늘은 성염색체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는 135쪽의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성염색체가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라고 우리가 앞에 염색체 단원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성염색체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쌍,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염색체는 이제 22쌍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44개의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2개 이렇게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44에 플러스 XX를 이렇게 가지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44에 XY의 성염색체를 가지면 남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염색체는 감소 분열할 때 상동염색체처럼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소 분열 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쌍을 이뤄서 XX 조합을 이루면은 딸을 만들고 이제 XY의 조합이 되게 되면은 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받느냐, 이제 Y염색체를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성염색체에는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 여자에 따라서 유전 형질 발현 빈도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성 결정은 앞에서 XX면 여자, XY면 남자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그 방식을 보면은 사실 X염색체가 한 개나 두 개냐라는 것보다 사실 Y염색체가 있냐 없냐가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Y염색체를 가지면 거기서 이제 남자임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면서 이제 남자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Y염색체가 없으면 이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성 결정 방식을 XY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 기준에서 이러한 성 결정 방식이 익숙한데 사실 다른 동물이나 곤충들 중에서는 이런 형태로 성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서는 XY형 성 결정 방식을 따른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반성 유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염색체는 X와 Y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 중에 X염색체 위에 있다. 예, X염색체 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서 이 형질 출현 빈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성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것이 정록생명인데요. 우리가 생명은 뭔지 아시죠? 우리 눈에는 이 색깔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근데 그런 완전한 생명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록생명, 그러니까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이제 정록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생명 중에서 좀 흔한 편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검사 한 번씩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이 검사가 바로 이제 정록생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자, 근데 이 정록생명 유전자는 바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반성 유전을 따르고요. 반성 유전이라 함은 X 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이 유전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아래의 표를 보시면요. 자, 유전자형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남자는 XY, 여자는 XX인데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정상의 표현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생명 유전자를 먼저 볼게요. 자, 생명의 경우 X 염색체 위에 우리가 보통 생명 유전자로 X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생명 유전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때 이제 주어진 형태로 이제 표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보면은 X 뭐 R 이렇게 라지 R이냐 스몰 R이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X 다시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경우 X 염색체 위에 이렇게 X 다시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X 다시를 갖고 있어도 생명이 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X 다시, X 다시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생명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생명이 되겠죠. 자, 근데 남자는 자, 이렇게 X 생명 유전자를 가지지 않느냐, 가지느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는 이렇게 정상 유전자 순종이냐, 생명 유전자 순종이냐, 그리고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있죠. 바로 잡종이냐, 그래서 이형 접합이냐의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정상 유전자와 생명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잡종인 경우에 이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써요? 네, 바로 정상의 표현형을 나타내겠죠. 자, 이렇게 이 유전인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유전병 유전인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정상인 사람을 보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인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아래 본 것처럼 남자는 X 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여자는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보인자로서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록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을 토대로 교과서 135쪽에 있는 그림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유전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에서는 X 다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X 라지 R이 이제 정상 유전자고요. X 스몰 R을 생명 유전자로 놓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우성인가가 이렇게 표시가 더 잘 되죠.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자, 그럼 아래 표를 보면은 정상 남자와 보인자 여자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남자가 X 라지알,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물려준다면, 자, 일단 아빠가 X 유전자를 물려줬다는 거는 무조건 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딸은 아빠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생기는 딸은 무조건 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Y 염색체를 준다면 사실 얘네들의 성별은 당연히 둘 다 아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때 아들이 정상이냐 생명이냐는 엄마가 X 염색체를 정상을 주느냐 생명 유전자를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상 남자와 정록생명 여자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딸은 역시 아빠로부터 정상 X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정상인 딸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Y 염색체를 줘서 아들인 경우를 보세요. 자, 엄마가 생명이면 엄마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거를 보완해줄 정상 X 염색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생명이면은 아들은 무조건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를 볼게요. 자, 정록생명 남자와 보인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보면은 아빠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제서야 이제 요 엄마한테서도 생명 유전자를 받아서 생명인 딸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 딸보다 이제 생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생명 유전자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 가계도는 교과서 136쪽에 있는 가계도고요. 자, 여기서 일단 스탑 해놓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일단 가계도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의 이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가계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네, 바로 우성열성을 판별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정상인 경우가 우성이고, 이제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라는 것을 알고 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한번 이제 가계도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1번, 2번과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상 부모 사이에서 생명인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생명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록생명으로 이렇게 반성 유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생명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우성 형질인지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성 열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성 유전자는 X, 열성 유전자는 X 다시, 생명 유전자는 X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유전자형이 확실한 경우부터 먼저 우리가 써주도록 하죠. 자, 여기서 확실한 경우는 남자는요, 정상이면 무조건 XY, 그리고 생명이면 무조건 X-Y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정상 남자는 XY, XY, 이렇게 XY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인 남자는 무조건 뭐예요? 예, X-Y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을 먼저 채워 넣어 주고요. 자, 그리고 여자도 열성인 여자, 생명인 여자는 열성이 겉으로 드러나려면 순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형접합 X-X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인 여자는 일단 무조건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정상의 X를 무조건 하나씩 가질 겁니다. X. 자, 그러면 나머지 자리를 채워주는 것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보고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자, 2번은 나머지 유전자를 뭘로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X-로 보인자이죠. 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5번을 통해서죠. 자, 5번이 X-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Y 염색체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았을 거고 X 염색체는 당연히 엄마한테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인자다라는 사실을 5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5번 하는 김에 바로 옆에 6번, 12번을 볼게요. 자, 6번은 나머지 하나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6번은 나머지 하나가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어때요? 자, 12번은 이 정상 X 염색체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바로 엄마한테서 받았죠. 왜? 아빠는 정상 X 염색체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딸이니까 12번이 딸이니까 아빠는 X 요 X 염색체를 물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12번이 아빠한테서 X 를 물려받은 보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에 이게 3번, 4번 여기를 볼게요. 자, 4번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자리에 뭐가 와야 될까요? 네, 바로 여기 민수의 x 다시를 물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보인자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9번은 어떨까요? 네, 9번은 역시 아빠한테서 일단 정상 x 물려받았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둘 중에 뭘 줬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동형접합인지 이형접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3번이 남았죠. 자, 13번은 나머지 하나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이 정상 x는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예, 바로 아빠한테서 받았습니다. 왜냐? 딸이니까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정상 x가 없죠. 엄마는 무조건 자식한테 생명유전자 하나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열성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역시 보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 유전 가계도를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 민수의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를 써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민수는 이 정록 생명 유전자를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일단 바로 위에서는 엄마한테서 받았죠. 그래서 4번한테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 엄마 4번은 이걸 또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자, 아빠한테서는 정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여기서 2번한테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계도를 분석하면 특정 유전자를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는지, 유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 9쪽에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남자는 유전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남자부터 써줄게요. 여기 이제 1번의 경우 정록생명이니까 x-y, 그리고 여기 정록생명인 b도 x-y, c도 x-y, e도 x-y죠. 자, 그 다음에 정상인 남자들은 무조건 x, y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x, y 이렇게 남자들 먼저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열성 표현형을 가진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 여자죠. 생명 여자는 당연히 동형접합, 순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x-x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상인 여자들은 이렇게 x 염색체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찾아줄 건데, 위에서부터 2번은 나머지 하나 뭘 가지고 있죠? 네, 바로 x 다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물려줘서 이렇게 5번과 같은 혹은 7번과 같은 생명의 딸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번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나머지 하나 뭘 가지고 있어요? 네, 얘는 x 다시를 갖고 있는 보인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자식, B, 요 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아들은 이 X 염색체를 무조건 엄마한테서 받을 겁니다. 근데 얘가 생명인 걸 보니 엄마가 준 X 염색체가 생명 유전자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A는 어때요? 자, 일단 A는 딸이니까 아빠한테서 무조건 정상 X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엄마가 둘 중에 뭘 물려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유전자형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D가 남았죠. 자, D는 나머지 하나 뭘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정상 X는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바로 아빠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딸이니까 X 염색체 아빠한테서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보니까 둘 다 생명 유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전자를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아서 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F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F도 보인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도를 통해서 여기 생명의 엄마가 있으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전부 이렇게 생명인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한테서 더 높은 빈도로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성유전의 예시로 정록생명에 대해서 봤는데, 자, 반성유전의 예시로 또 잘 등장하는 것이 혈우병입니다. 예, 혈우병은 우리 혈액 속에는 혈소판 안에 이제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해서 산소랑 접촉하면은 혈액이 굳고 그리고 그 혈액이 굳어서 딱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간혹 이제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혈액 응고 효소를 제대로 만들 수 없고 혈액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출혈이 계속돼서 심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병이 바로 혈우병입니다. 자, 이 혈우병 역시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고요. 열성이고 그리고 X 염색체에 있어서 반성 유전으로 유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정록생명처럼 이 형질도 역시 여자보다는 남자한테서 더 잘 나타나겠죠. 근데 이 병은 특히 더 여자한테서 보기가 힘든 게 여자가 X-X- 이렇게 순종, 열성 순종으로 혈우병 유전자만 가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태아 시기에 대부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죽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염색체에 의한 혈우병 환자는 여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는 X-Y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혈우병 환자를 좀 더 높은 확률로 관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유전되는 방식은 앞에 봤던 정록생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가계도는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 유전의 예시로 정록생명과 혈우병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136쪽에 아래에 자료실로 이 혈우병에 대한 영국 왕가의 이제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한번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이제 19세기에 영국의 비토리아 여왕이 바로 이 혈우병의 보인자였습니다. 예, 보인자여가지고 이 X 염색체를 이제 물려줌으로써 그 아들들과 딸이 혈우병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들과 손자들한테서 이렇게 혈우병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옛날에 이 영국 왕가에서는 친척들끼리 이렇게 왕족들끼리 결혼을 막 이렇게 하니까 유전병이 겉으로 이제 드러날 위험성이 더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왕족이다 보니 자손도 많이 낳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인자의 딸들과 혈우병의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좀 궁금해질 법도 한 게, 그럼 X 염색체 말고 Y 염색체는 다른 유전자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Y 염색체에도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말고도 다른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성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 게 Y 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은 Y 염색체를 가지는 남자한테서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별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한성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데 Y 염색체에 있는 경우는 한성 유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귀 속 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귀 속에도 털이 있죠. 그래서 이물질이나 먼지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막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귀 안에서 막 털이 막 이렇게 막 밖으로 자라나는 이런 현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자한테서만 나타난다.
자, 그래서 한성 유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요거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쌤이 그냥 포함시킬까 하다가 좀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